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 보증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이 보증 서는 자식을 진짜 낳아야 되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보증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보증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 이 보증 채무와 또 보증 채무의 특수 유형인 연대 보증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일반적인 보증 채무와 그 보증 채무의 특수한 유형인 연대 보증은 다른 책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적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특수한 그 보증 채무의 한 유형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채무는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뜻합니다. 즉 주채무자와 보증 채무자 이렇게 두 사람이 돼 있고 먼저 주된 주채무자가 갚아야 될, 즉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비로소 2차적으로 보증인이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채무는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부수적인, 즉 따라다니는 것이죠. 부종성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신문에 나와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15일자 신문에 신용보증과 기보, 대출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즉 이러한 대출금으로 기업 경영에 쓰지 않고 자금을 전용을 해서 부동산을 투기한 100사건이 적발된 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신보와 기보는 각각 어떠한 기관인가 하면은 신보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보는 기술력과 잠재력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의 보증을 서준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 보증을 서주고 이러한 보증을 전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결국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을 쓴 신보와 기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본래 목적에 쓰지 않은 즉 적발된 사람을 여기 45개 위장업체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67개 업체에 대한 보증 잔액 153억 원을 모두 보증 해지토록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이 해지되면 은행 측이 자금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 때 바로 보증 책임이 많이 문제가 될 텐데 부도가 날 때 신용 보증하고 기술 보증 보증사고가 금액이 무려 2,800억 원이 된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살펴보면은 이 보증 채무가 우리 주위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IMF 시절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보증을 서서 망하는 사회라는 사설도 나왔었죠.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도 각각의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보증이 결국 한 사람이 어려워짐으로써 인해서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무너진 부도가 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낸 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신문에서 보증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 구조도 일반 사람들이 통상 그냥 보증은 쉽게 이렇게 서주게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보증인에게 책임이 들어가게 되니까 채무자가 돈을 숨긴 채 빚을 안 갚아도 보증인이 대신 물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IMF 시절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재산 상태가 나빠지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증 책임이 무섭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 보증인이 많아도 한 사람이 다 떠안을 수도 있다. 즉 여러 사람이 같이 보증 섰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또는 일부만 책임지면 되겠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들을 좀 버리라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신문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농가의 74%가 상호 빚보증을 샀다라는 것인데, 상호 빚보증은 대부분 우리 농촌 마을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죠. 또 먼 친척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농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 통상 2명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옆집 사람을 둘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또 보증 쓸 때, 돈을 빌릴 때 어떻습니까? 먼저 섰던,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서줬던 그 사람한테 또 보증을 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처럼 상호 연대보증으로, 상호보증으로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빚을 못 갚는 경우에 연결이 된 다른 사람들도 빚을 갚아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 동네 전체가 빚을 지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빚 보증해서 앞에 연대자는 빠져 있는데, 여기 기사 중에는 상호 연대 보증해서 그 중에 대부분이 단순 보증이 아니고 연대 보증이라는 내용을 우리 기사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서는 일반적인 보증 책임과 연대 보증을 상호 혼용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냥 보증 채무와 연대 보증은 책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증 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된 채무가 먼저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보증인은 2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증 책임은 물상 보증인과 통상 비교도 되는데, 보증 채무는 인적 담보입니다. 보증인을 세웠을 때 그 보증인의 일반 재산 전부를 가지고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인데 반해서 물상 보증인은 물적인 유한 책임을 집니다. 통상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담보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사업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아들 재산이 많지 않는 경우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범위 내에서 물건으로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 위에 질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고, 채무는 없지만 따라서 책임은 지는 사람이다. 즉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돈 빌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에 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된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이 앞에 기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과 민법의 보증에 관한 내용,
관련된 이 판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 관계를 가진 보험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라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갖는, 즉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증, 계약과 같이, 즉 보증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그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은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그러한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부종성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주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역시 갚을 의무는 없겠지요. 그래서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채무가 독립되어 있다. 좀 전에 판례에서는 본 바와 같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보증채무에 대해서 또다시 보증을 쓰는 부보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론상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또 딸린 그러한 보증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보증채무는 채무 내용상으로는 주채무와 똑같습니다. 즉 주채무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보증채무가 갚아야 되니까 그 채무의 내용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보통의 보증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준보증과 배상보증이 있는데, 준보증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내용과 다를 때를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물변제 예약 또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의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또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완전한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을 특히 보완해서 이렇게 보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배상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내용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못 갚을 때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종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이 되고,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는 역시 보증채무도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 주채무 내용이 변경이 되면 어떨까요? 같은 책임 내용을 갖게 되는 보증채무도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주채무가 소멸되면, 없어지면은 역시 보증채무도 소멸이 돼서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겠죠. 2차적인 책임이니까 주채무보다 좀 가벼우면 가벼웠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든지 또는 연기하는 동시행 항변이라든가 뭐 이러한 별도의 항변권들을 가질 때는 그러한 항변권을 보증인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채권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보충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2차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충성에 기해서 최고 또는 검색의 항변권, 즉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은 뒤에서 다시 보증채무의 효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특수한 형태인데, 이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채무보다 더 무겁겠지요. 앞에 연대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라도 연대채무와 똑같이 주된 채무하고 이렇게 순위가 같습니다. 즉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이 훨씬 더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일반 보증이 아니라 보증 승달일 때는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보증계약이지요. 당사자가 보증서에 도장을 찍는 이러한 보증계약을 하지 않는 한은 보증계약은 원래 성립되질 않습니다. 즉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별도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불효식 낙선계약이다 해서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와 같지만은 통상은 서식으로 서류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부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불효식 낙선계약이다, 그냥 말로 해도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보증계약서를,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의사가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서 판례에서도 2006년 12월 21일 2004-34,134호 판결에서 보증의사가 어느 때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보증의사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보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법원에서도 가능하면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 책임이 성립될 때 중요한 요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채무자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주채무자에 관해서 주채무자가 주채무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없을 때는, 소멸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채무가 아니고 별도로 손해담보계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는 대체적인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즉 대체적 급부는 다른 사람이 이행을 해도 되는 그러한 급부를 대체급부라고 합니다. 즉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급부 내용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주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채무자가 이행하더라도 채권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주채무는 장래채무, 조건부 채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장래 불특정한 채무를 포함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있어서 우리가 보증의 경우에 근보증 또는 신용보증이라고 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금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이면 5천 이렇게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은 그만큼만 갚으면 되겠다 이렇게 범위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근보증이나 신용보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때는 아직 채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통상 한 1,000만 원 되겠다 싶은데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 정도 아마 내가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채무의 범위가 늘어나서 2억, 3억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장래의 불특정 채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보증을 쓸 때는 과연 내가 어떤 보증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어도 일단 무방하다. 또 보증하는 책임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일체의 채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폭넓게 보증채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 얼마 빌릴 때 보증 쓴다. 이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이처럼 장래채무, 조건부 채무일 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즉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즉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은 장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증을 쓸 때는 내가 지금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그 금액을 보증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종성의 예외로서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라고 436조에 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원래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부담할 때는 어떤가요? 주채무가 취소, 무효되면은 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채무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데 그 원인, 그러한 원인, 이거 앞으로 주채무가 취소나 채무 불이행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보증을 할 때는 어떤가? 이 사람은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손해담보 채무를 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보증을 함부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증인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될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을 쓸 때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증계약을 체결할 행위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증인을 세울 별도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보증인은 행위 능력자이고 변제 자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보증인을 특별히 세울 의무가 있을 경우에 이제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요건을 갖춘 보증인으로 변경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성립됐을 때 이러한 보증채무는 어떠한 내용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에, 그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계약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요.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의 목적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해서 주채무와 동일하다라고 전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가 책임지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채무자가 돈을 5천만 원 빌렸으면은 그렇게 빌려서 다 쓰고 난 뒤에 못 갚는 경우에 보증인은 어떤가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 빌리지 않았어도 5천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증채무는 진짜 실속이 없는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신문에 나타난 몇 개의 사례들을 보면은 보증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그러한 예지요. 99년도 3월 22일자 신문이니까 98년인가요? 99년. IMF 이후지요. 특히 빚 보증을 감당 못해서 파산되거나 화병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 하는 목소리가 그 당시에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양적인 이러한 인정 문화 때문에 인정에 이끌린 보증인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처럼 마을 사람이라든가 또는 친척 이런 인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쓴 보증인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개인 파산 신청 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의 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기사들을 그 당시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빚보증 피해 사례에서 99년 3월 22일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IMF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사태가 그 당시에 오면서 보증에서 헤어나질 못했었는데, 마지못해 찍은 도장 자칫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기사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 사례 1은 5년 전에 직장 상사 보증을 서고 깜빡했는데 돈 내놔 하고 벼랑간 5년 전 것이 불거져서 책임 추궁이 된 경우, 또 7명이 서로 맞보증을 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보증을 서서 50억을 대출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부도가 나서 2억씩 물렸다 하는 것. 또 사례 3에서는 정부 지원을 믿고 돈을 빌렸는데 이게 한 마을이 파산, 도미노 현상처럼 한 마을 전체가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무너지면서 한 마을 전체가 파산이 됐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보증이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보증인에게 대해서 무차별로 빚을 독촉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도 추진이 됐었죠. 즉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려는 그러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상당히 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보다는 클 수 없다 하는 제한은 있게 되겠죠. 만일 주채무보다 더 클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 내지는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채무가 있는 그러한 계약이 해제나 해지됐을 때 그러한 해지됨으로 인해서 계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의로 초래된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데, 이 확대된 손해는 채권자 측에서 고의로 확대시켰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하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즉 보증인을 세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청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 라고 하지만은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서류 여부 또는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 채무 보증과 시공 보증을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경우에 연대보증인 책임은 시공 보증에 한정되는데,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좀 보증인의 책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보증뿐 아니라 기타 금전 채무 보증까지도 더 플러스 되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책임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개인 사적 자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더 책임이 증가하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증인은 그의 보증 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하고 42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별도로 보증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든가, 즉 자기가 보증 책임 있을 때 또다시 나에 대한 보증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도 본 부보증이라고 하고, 또 보증 책임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별도로 설정하는 그러한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채권자 보증인은 보증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해서 특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채무는 채권자 보증인 간의 보증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는 보증 채무의 내용, 또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해서 특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채무와는 다르게 이행의 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이렇게 이행 방법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채무와 같은 급부의 목적을 내용으로 하지만은 별도로 보증인에게 특수하게 이행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약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증 채무는 그 법적 성질에서 그 채권자는 이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가? 보증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보증인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보증인들 여러 명 중에 아무나한테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보증인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각각의 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 채권자로서
채권 금액 전부를 행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채무가 한정 상속 승인된 때는 어떤가? 이때 주채무자가 한정 상속되는 경우는 그 주된 채무자, 여기 한정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상속법에서, 친족상속법에서 상속법에 나오는 것인데, 특히 채무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빚을 많이 이렇게 지는 경우에 그때 그 빚을 많이 져놓고 사망을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상속인들이 그 빚을 다 이렇게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즉 상속은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이기 때문에 다 떠안게 되는데, 이때 그 상속인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 포기도 좋지만은 상속 포기라면 아예 상속인에서 빠지게 되는데, 때때로는 빚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 재산이 많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그때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한정 승인을 할 때는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혹시라도 빚 갚고 남는 게 있으면은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상속 한정 승인을 했을 때 만일 받은 재산 가지고 빚을 다 못 갚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상속인은 그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되죠. 근데 보증인은 어떻습니까? 이 보증인은 이러한 상속 승인 한정이 된 때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증인은 당초에 자기가 보증 쓸 때 주채무자가 빚을 지는 그 전부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부종성에 의한 권리가 있는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채무와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비록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포기한 항변권을 가지고도 보증인은 그 항변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채권자에게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이미 소멸했다, 이러한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해서 이미 주채무자한테 돈 갚을 게 있지 않느냐, 그만큼은 상계로 소멸됐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채무자가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가진 경우에 보증인이 그러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근거로 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그러한 권리도 있게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보증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보충성에 의한 권리입니다. 보충성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된 채무자가 먼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바로 채무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항변권은 그 성질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니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해라, 이렇게 최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고를 하면은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그러한 이행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검색의 항변권도 있는데, 이것도 연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갖게 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과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해서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채무가 2차적인 그러한 보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은 원인을 묻지 않고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 주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보증채권도 그의 수반에서 따라가게 되는데 다만 특약으로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한때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한정승인의 경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그 보증인이 빚을 갚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 예가 있고 또 한정승인 공고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가 줄어들게 되는데 보증인은 이에 불구하고 전부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지요.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등 희요 중단 사유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또 연대보증도 보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요 중단 효력은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증인에 관해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해서 영향이 없게 됩니다. 즉 상대적인 효력만 있게 되는 것이고 다만 채권을 만족해 하는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등등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증채무를 갚은 경우에 대내적인 효력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 보증인은 구상권을 갖게 되지요. 즉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증인이 갚고 나서 주채무자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을 내라라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탁보증인의 부탁을 받아서 한 사람과 부탁 없이 보증을 쓴 사람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상환과 관련해서 규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탁보증인은 사전 보증인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재판을 받은 때 또는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 또 채무의 이행기가 닥쳐온 때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구상에 대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있는데 배상할 금액을 가름할 공탁이라든가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 면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탁 없는 보증인의 경우에는 사무관리 비용에 즉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한 거에 준해서 규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던 한도에서 배상하게 되고 주채무자가 보증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예외적이지만은 있게 돼도 될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주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처럼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스스로 보증 쓰는 게 좋아서 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구상권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부탁 없는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법조문에는 있지만은 실제 사회에서는 부탁 없이 보증인을 서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구상 관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증채무의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